조선 야담 기행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과 연산군 일기에 기록된 충격적인 실화를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500년 봄 조선의 수도 한양. 밤의 기운이 아직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이른 아침. 기와 지붕 위로 옅은 안개가 흐르고 부드러운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는 이 도성 안에서 사람들의 삶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에 따라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곳 한양에는 노래와 춤으로 살아가야 하는 소녀들이 모여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름보다 신분이 먼저 불리는 곳, 그곳은 관기청입니다. 관기청 안에서는 어린 소녀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춤, 노래, 예절을 배워야 했습니다. 배움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부름을 받기 위한 준비, 그 중에서도 유난히 조용한 소녀가 하나 있습니다. 16살, 이름은 어리입니다. 어리는 늘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앞에 나서지도 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어리의 춤사위는 단정했고 동작 하나하나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전혀 다른 빛을 내는 소녀도 있습니다. 어리와 같은 나이, 이름은 장녹수입니다. 장녹수는 어리와 정반대입니다. 장녹수의 손끝과 시선에는 분명한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이미 두 사람의 운명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청 마루를 걸레로 닦고 있는 중년 여성, 그녀는 관청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가는 어리의 어머니 봉희입니다. 딸만큼은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가 저물 무렵 하루를 마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봉희는 늘 어리에게 당부했습니다. 기생이 되더라도 사람으로서의 마음만은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는 어머니의 그 말을 진심으로 가슴에 새깁니다. 시간이 흐르며 관기청의 소녀들 중 일부는 궁궐로 불려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기회이자 되돌아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2년 후 장녹수는 궁중 연회에 불려 들어갑니다. 장녹수는 망설이지 않았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궁궐 연회장은 관기청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시선이 모이는 가운데 장녹수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돋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장녹수의 춤은 단번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손끝 하나, 시선 하나까지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장녹수의 춤을 보던 사람들은 모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녹수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생에서 궁중의 여인으로 하룻밤 사이에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어리 역시 장녹수 소식을 들었고 어리는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늘 함께하던 친구가 성공했다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장녹수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것이 아니었고 말투와 눈빛은 얼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빠르게 변화시킵니다. 특히 약자였던 사람이 권력을 쥐었을 때 더 그렇습니다. 어리는 그 변화를 본능적으로 느꼈고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장녹수의 출세는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수많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504년 궁궐. 사소한 눈길 하나, 말투 하나가 곧 형벌로 이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잔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멈출 줄 몰랐을 뿐입니다. 장녹수는 점점 더 많은 일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장녹수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장녹수는 연산군을 조종합니다. 전하, 김대감이 전하를 비방했다 하옵니다. 김대감을 당장 잡아들여라. 연산군은 대노하였고 장녹수의 입김 하나로 무고한 선비가 처형됩니다. 또한 장녹수는 궁녀들에게도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 흘리며 끌려나가는 궁녀들을 보며 어린은 충격과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녹수인가?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가 폐비되어 사사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납니다. 연산군은 경노하여 대숙청을 시작합니다. 장녹수가 부채질을 합니다. 전하, 윤씨를 모함한 자들을 모두 벌하소서. 그 후손들까지. 그 후 수백 명이 처형됩니다. 장녹수는 이 혼란을 이용해 사적 복수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해 한양 궁궐. 조선의 역사는 한순간에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노는 곧 숙청이 되었습니다. 죄가 있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분노에 기름을 붓습니다. 어리의 어머니 봉이도 그 불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봉이가 관청에서 장녹수의 비밀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장상궁이 뇌물을 받는다더라. 이 말이 장녹수 귀에 들어갑니다. 며칠 후 봉이가 영모 혐의로 잡혀갑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어리는 그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습니다. 어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녹수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리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함이 진실보다 훨씬 가볍게 취급된다는 사실을. 어리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였는가? 그날 이후 어리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지켜야 할 것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눈물이 핏물처럼 빨갛게 느껴집니다. 기생이라는 신부는 말을 조심해야 하고 시선을 피해야 하며 목숨조차 스스로의 것이 아닌 몸. 그 몸으로 권력의 한가운데 선 여인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무덤에서 돌아오는 길에 장녹수가 있는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와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조차 끝내지 못한 채 사라진 어머니. 그날 밤 어리는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소리를 내고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흔적은 언젠간 되돌아온다는 것을 어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생이 할 수 있는 복수는 칼이 아니었고 주먹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아무도 모르게 끝내는 것. 어리는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릴 때도 아프게 할 때도 항상 조심스럽던 손. 그 손의 죽음은 얼마나 가벼운지 또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주변에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한 번쯤 들은 적이 있었던 남산 기슭 어딘가에 의녀 출신 노파가 살고 있다는 소문. 그 노파는 사람을 살리기도 아무도 모르게 보내기도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날 밤 어린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억울하게 가신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되갚아 주겠노라. 그것이 기생여리의 선택입니다. 1504년 겨울, 갑작스러운 비극이 지나간 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어리에게 남은 것은 텅 빈 마음뿐이었고 울음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은 낮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어리는 그 틈을 지나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약성문 밖으로 나가는 길은 늘 위험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양의 불빛이 점점 멀어질수록 어리의 발걸음은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망설임은 이제 끝난 뒤였습니다. 남산 기슭에 이르자 도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흔적보다 자연의 기척이 먼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이라 부르기에도 작은 초가였습니다. 어리는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를 부르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리는 조용히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소리 없이 열렸고 안쪽에서는 사람보다 먼저 양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리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그곳에는 노파가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의녀 출신 할머님 계십니까? 약초를 다듬고 있던 노인이 어리가 찾던 그 의녀 할머니였습니다. 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봉이의 딸입니다. 네 어미가 봉이더냐? 노파는 놀란 눈빛으로 어리에게 묻습니다. 노파는 어리를 방으로 들어오라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어리는 어머니 봉이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노파에게 전했습니다. 그제야 약초를 손보던 노파의 손이 멈췄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리를 보았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르신. 어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약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노파는 잠시 침묵합니다.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길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이다. 그 말은 경고가 아니었고 선택을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리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어리의 눈빛을 확인한 노파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리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매일 약방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파는 아무 말 없이 약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손은 망설이지 않았고 굳게 닫혀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모든 약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란다. 노파는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오너라. 그럼에도 그 맘이 변치 않는다면 가르쳐주마. 그날 이후로 어리는 해가 지는 시간을 조용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발길이 뜸해질 때쯤 어리는 다시 남산 기슭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와서 해가 뜨기 전엔 돌아가는 것. 노파가 남긴 말은 길지 않았지만 어리는 그 말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배움의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어리는 모든 것을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밤마다 그날 본 것들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처음부터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밤은 버려진 약재와 깨진 그릇만을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리는 그 시간까지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밖에는 새싹이 돋았지만 약방 안의 시간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리의 손이 망설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손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름이 와도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손등을 적셔도 어리는 약재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밤은 늘 같았고 어리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남산 자락에도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던 가을 무렵이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노파는 늘 열던 서랍이 아닌 창고 깊숙이 어두운 곳에 놓여있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날 약방 안에는 늘 맡아오던 향과는 다른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리는 말없이 숨을 고르며 그 냄새를 기억하려 애를 썼습니다. 노파가 말합니다. 이 풀은 소화를 돕지만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단다. 이 버섯은 맛이 좋지만 맹독이고. 그렇게 어리는 하나하나 배웁니다. 독약 제조법도 배웠습니다. 이 독은 냄새도 맛도 없다. 술에 타면 모른다. 하지만 12시간 후에는 심장이 멈출 것이다. 어리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합니다. 그날 밤 이후로 어리는 다른 약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리는 낮에는 기생으로 일하고 밤에는 약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온 시간이 3년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조심해도 달라진 기운까지는 숨길 수 없습니다. 어리 또한 그러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길이 달라졌으며 웃음은 더 이상 예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본 이는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곁에 있고 같이 웃고 울던 친구 전비였습니다. 전비는 몇 번이고 입을 열려 했으나 말이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리는 밤이 되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관기청의 불이 하나둘 꺼진 뒤 어리는 조용히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서 전비도 뒤를 따랐습니다. 어리는 남산 기슭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전비 또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후 어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비의 눈앞에서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그저 사라졌습니다. 전비는 멀리 불이 켜져 있는 작은 집을 발견했고 본능적으로 그곳이 어리가 사라진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비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가까이 다가가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리가 노파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곳은 약방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전비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전비의 마음속에는 그날 밤의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505년 가을 관기청에도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전비는 마당을 지나던 어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리에게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어리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어리와 전비는 어두워지면 사람들 없는 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늘 함께였던 사이였기에 어리는 더는 숨길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어두운 호롱불을 사이에 두고 전비와 어리가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자리에서 어리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이야기를 전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봉이의 죽음과 약방에서의 공부 그리고 장녹수라는 이름. 전비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어리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리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리가 할 일이 위험한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전비는 친구를 두고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비는 어리를 돕기 위해 장녹수 주변을 염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각되고 장녹수가 전비를 불러들입니다. 내가 나를 염탐했다며? 아니옵니다, 마마. 전연을 끌어내어 곤장을 쳐라. 전비는 피투성이가 되어 죽습니다. 어리는 친구의 시신을 껴안고 옵니다.
전비야 미안해. 나 때문에 어리는 한없이 웁니다. 전비의 죽음 앞에 어리의 복수심이 더욱더 불탔습니다. 1506년 봄 기생 선발. 드디어 어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장녹수가 큰 연회를 엽니다. 기생들을 불러 수를 따르게 하라. 연회에서 수를 따르는 기생으로 어리가 선발됩니다. 어리는 떨립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연회 전날 밤 어리는 약방 할멈을 찾아갑니다. 할멈, 내일입니다. 할멈은 약이 든 작은 주머니를 건넵니다. 이것을 술에 타라. 단 3방울이면 된다. 더 타면 죽는 즉시 들통난다. 3방울이면 12시간 후 심장마비로 죽는다. 감사합니다, 할멈. 조심해라. 실패하면 너도 죽는다. 어리는 약주머니를 품에 넣습니다. 연회 당일 아침 어리는 방에서 혼자 연습을 합니다. 술병을 들고 술잔에 따르는 신용. 그때 약병에서 3방울. 손이 떨립니다. 안 돼, 떨면 안 돼. 심호흡을 합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이번엔 성공합니다. 할 수 있어. 엄마, 전비야, 꼭 성공시킬게. 1506년 봄 장녹수의 연회장. 화려한 연회장 장녹수가 연산군 옆에 앉아 있습니다. 전하, 오늘은 신첩이 특별히 준비했나이다. 기생들이 춤을 춥니다. 어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춤이 끝나고 술을 따르는 시간, 어리가 술병을 들고 다가갑니다.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침착해. 침착하자. 혼자 되뇌어 봅니다. 먼저 연산군의 술잔에 술을 따릅니다. 전하, 술 받으소서. 다음은 장녹수 차례. 어리가 장녹수 앞에 섭니다. 장녹수는 어리를 보지도 않습니다. 어리는 술병을 기울입니다. 술잔에 술이 따라집니다. 그 순간 어리는 품에서 약병을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1방울, 2방울, 3방울. 약이 술잔에 떨어집니다. 냄새도 색깔도 변하지 않습니다. 술잔에 술이 따라집니다. 완벽합니다. 마마, 술을 받으소서. 장녹수는 술잔을 듭니다. 그리고 장녹수가 술잔을 입에 댄 순간 어리의 시간이 멈춥니다. 장녹수가 술을 단숨에 들이킵니다. 좋은 술이로구나. 술잔을 내려놓는 장녹수를 보고 어리는 속으로 환호합니다. 성공했다. 장녹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더 따라라. 이번엔 독 없는 술을 따릅니다. 연회는 계속됩니다. 3시간 후 연회가 끝났습니다. 장녹수는 여전히 멀쩡합니다. 12시간 후 내일 아침이면 끝난다. 어리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어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공할까? 실패하면 나도 죽는다.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뜹니다. 6시간, 8시간, 10시간 시간이 흐릅니다. 12시간째 드디어 정오가 다가왔습니다. 장녹수의 처소에서 비명이 들립니다. 마마, 마마. 장녹수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있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어리는 멀리서 소리를 듣고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의원이 달려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마, 정신 차리소서. 장녹수의 입에서 피가 흐릅니다. 장녹수는 마지막으로 눈을 뜹니다.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 내가 나를. 고개를 돌려 어리를 봅니다. 어리는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장녹수는 그것을 보고 눈을 감았고 죽었습니다. 악녀 장녹수 26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연산군이 달려와 장녹수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전하, 급성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그럴 리 없다. 어제까지 멀쩡하지 않았느냐. 연산군은 분노합니다. 조사하라, 철저히.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범죄입니다. 1506년 9월 3개월 후 성희안 등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킵니다. 연산군을 폐위하라. 군사들이 궁궐을 점령합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어 교동도로 유배됩니다. 간신 임사홍, 신수군 등은 모두 처형됩니다.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폭군이 물러났다. 새 시대가 왔다. 어린은 조용히 지켜보며 어머니와 전비의 빚을 갚은 것 같아 행복합니다. 중종 반정 후 성희안이 어리를 찾았습니다. 사실 성희안은 어리가 장녹수를 죽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리, 내가 한 일을 안다. 어리는 놀랍니다. 걱정 마라. 나는 너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 너는 나라를 구했다. 장녹수가 살아있었다면 반정은 더 어려웠을 것이다. 성희안은 어리에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원수를 갚았을 뿐입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더 대단한 것이다. 성희안은 어리에게 금을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생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 거라. 그 후 어리는 기생 신분에서 벗어나 양민이 되었고 조용히 한양을 떠나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게 됩니다. 역사는 그녀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기록되지 않는 곳에도 있습니다. 기생 어리, 그녀는 한 줄의 기록으로만 남았지만 악을 응징한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약자라도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여자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뜻밖의 곳에서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어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연산군 12년 1506년 3월 기록. 수경장씨 장녹수가 급사하였다. 일각에서는 기생 어리에게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그 단 한 줄. 그것이 어리에 대한 역사의 전부입니다.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 비석도 없는 작은 무덤. 그곳은 어리가 묻힌 곳입니다. 하지만 매년 봄 누군가 꽃을 놓고 갑니다. 후손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이야기를 아는 누군가일까요? 조선 야담 기행, 오늘의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